몇 해 전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어느 날 방학을 맞아 서울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 계신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변은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보낸 시간이 그리웠기에 나는 짐을 꾸리고 오래 머물겠다는 계획을 했다.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시며 맛있는 집밥을 차려주셨다. 할머니와 함께한 몇 주는 정말 평화로웠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고 바람이 거셌다. 주위는 고요했고 잠들기 좋은 날이었다. 하지만 한밤중이 되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벽장을 두드리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깜짝 놀라 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밤이 늦어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냥 다시 잠들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께 어젯밤 이야기를 하자 고개를 끄덕이시며 오래된 집이다 보니 바람이 불면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걱정이 서려 있었다. 다음날 밤 나는 또다시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 생생했다. 벽장 문이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용기를 내어 벽장 쪽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소리가 멈추고 대신 싸늘한 바람이 내 몸을 스쳐 지나갔다.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진 나는 할머니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이 집에는 오래된 비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오래전 이곳에 살던 한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방 한 구석이 차가워지며 그곳에서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눈을 깜빡일 사이 형체는 사라졌고 방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너무나도 두려워진 나는 그 밤을 겨우 버틸 수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내가 겁먹거나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결국 우리는 집을 떠나기로 했다. 그 후로는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그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괴롭혔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 할머니의 집에 남은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이따금씩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곤 한다. 지금도 할머니의 그 오래된 집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 그저 고요하게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몇 년 전 나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일상의 고단함을 벗어 던지고 잠시나마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했죠. 그곳은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는 곳이라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도착한 그곳은 가을의 정취로 가득 찬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고즈넉한 들판을 지나 도착한 숙소는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그 매력에 반해버렸습니다. 주인은 매우 친절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찾아온 단 한 명의 손님이라며 집안을 둘러보게 했고 난 심지어 다락방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 다락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가장 눈에 띄던 것은 낡고 커다란 괴종시계였습니다. 밤이 되어 나는 피로한 몸을 쉬기 위해 서둘러 잠에 들었지만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똑딱 똑딱 괴종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계는 다락방에 있었는데 소리는 바로 내 머리맡에서 나는 듯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두 눈을 꼭 감았지만 이번에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나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장난친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거라오. 여긴 손님이 자네뿐이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방 안의 창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또 한 번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나가. 그때서야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나는 이튿날 서둘러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짐을 챙겨 집을 나서는데 할머니께서 다가오셔서 작별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게 으스스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조심하게나. 시계는 언제나 자네를 보고 있네.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 기이한 경험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간간히 집에서 같은 시계 소리가 들려오거나 한밤중에 창문이 스스로 열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그 괴종시계와 낯선 목소리가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그 마을에 대해 찾아봤지만 별다른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 괴종시계에 얽힌 전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죠.
괴종시계의 전 주인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영혼이 여전히 시계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후로 나는 절대 시골 마을로 홀로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그곳의 괴종시계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저 시간이 흐르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르는 곳에 있을 때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특별한 비밀을 간직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의 이름은 까마귀 숲이었다. 까마귀가 자주 모여든다는 이유로 붙여진 이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이곳을 경외했다. 그 이유는 바로 숲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배웅 나무 때문이다. 배웅나무는 매우 오래된 나무로 겉보기에는 다른 나무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 얽힌 섬뜩한 전설을 알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배웅나무는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그 사람의 모습을 흉내낸다고 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숲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본인인지 아니면 나무가 만든 가짜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왔다. 도시에서 온 이 가족은 이런 전설을 전혀 믿지 않았고 특히 고등학생이던 딸 은수는 그저 웃어넘기는 이야기일 뿐이라며 친구들과 숲 탐험을 계획했다. 그러나 마을 친구들은 은수의 제안에 난색을 보였다. 그들은 숲에 깊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고 충고했지만 은수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호기심 많은 은수는 혼자서라도 숲에 가기로 결심하고 주말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숲은 조용했고 새들의 지저귀과 바람, 소리만이 은수를 반겼다. 은수는 모험심에 부푼 마음으로 숲속을 돌아다녔고 어느덧 배웅나무가 있다는 장소에 도착했다. 배웅나무는 정말로 거대한 나무였다. 그늘 아래 서자나무는 은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어린 은수는 그 기분이 묘하게 편안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잠시 배웅나무 아래서 쉬던 은수는 어떤 환청을 들었다. 여기서 나가. 환청은 처음에는 속삭임 수준이었지만 점차 커져갔고 은수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돌아가는 길이 헷갈렸고 은수는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휴대전화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은수는 점점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길 모퉁이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 인물은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차림, 게다가 똑같은 소리로 은수에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길을 알고 있어. 당황한 은수는 뒷걸음질치며 넌 누구야? 라고 외쳤다. 상대방은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다. 넌 내 일부가 되었잖아. 은수는 본능적으로 도망쳤다. 온 힘을 다해 달렸고 다행히 숲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은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그녀가 평소와는 다르다고 느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밥도 잘 먹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영혼 일부분이 숲에 남겨진 듯했다. 그 후로도 마을에서는 가끔 어떤 이가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고 전설은 점점 더 기이한 이야기들로 더 씌워져 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숲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한 채 까마귀, 숲과 그 속의 배웅, 나무를 조심스레 피했다. 그리고 마을을 찾은 또 다른 외지인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숲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과거의 탐험자들이 그랬듯 호기심에 사로잡혀 숲으로 들어가겠지. 끝없는 숲의 비밀은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로 시작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무더운 여름밤. 나는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별다른 일이 없던 그날 나는 우연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꼭 혼자 있을 때 읽어야 하는 공포썰 모음집이라는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바로 링크를 클릭했다. 모음집에는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신촌 고시원의 여자라는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몇 년 전 나는 서울 신촌에 있는 한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오래되고 허름했지만 대학가 근처라 학생들이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였다. 방은 작았지만 나는 혼자 사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고시원 생활을 한참 하고 있던 어느 날 옆방에 새로운 여자가 이사왔다. 이름이 수진이라고 했던가. 그녀는 말을 걸면 항상 웃으며 상냥하게 대답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외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몇 주가 지나고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만 되면 복도 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그 소리에 괜히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으나 날이 갈수록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마치 방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처럼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 어느 날 밤 나는 복도로 나가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갔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소리의 근원이 내 옆방 수진의 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용기를 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여전히 그곳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렸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고시원 관리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다. 관리인은 나와 함께 수진의 방을 열어보기로 했다. 방 안에 들어가자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방 중앙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수북이 쌓인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유서가 있었다. 유서에는 여자의 아픔과 외로움이 투영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관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더 썸뜩한 것은 방 한쪽 벽에 걸려있는 거울 속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거울 속에는 파리해진 표정에 수진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방 안은 아무도 없었지만 수진의 모습은 거울 속에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놀란 나는 관리인과 함께 급히 방을 빠져나왔다. 그 뒤로도 밤이 되면 신촌고시원에서는 어김없이 흐느낌이 들려왔고 나는 마침내 그곳을 떠날 결심을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고시원에서 더 이상 수진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후문이지만 밤이 깊으면 여전히 그 복도 끝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난 후 나는 어딘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마치 나 역시 그 고시원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괜히 창문을 닫고 방의 불을 모두 켜고 나서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날 밤은 아주 길게 느껴졌다.